예, 정문수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예,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발표 몇 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뭐 45분쯤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요. 45. 예, 예. 지금 아까 안 켜놔가지고 그런 것 그럼 같습니다. 점점 그 바탕화면 나가셔서요. 시키시면 이거를 지우고. 네, 그거 잠깐 지우시고 위에 네, 그거 누르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고 네, 이거 네, 여기서 네. 아까처럼 똑같이 오른쪽 왼쪽에 어, 회의로 돌아가게 누르시면 됩니다. 회의로 돌아가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화면 공유 누르시고 네,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보고 누르셔야 돼요. 예, 자유회에 대해서 제가 자유의 담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항하는 이제 폐쇄 담론들, 그다음 실제로 그로티우스가 이 자유회를 쓸 때의 외교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이 자유회와 폐쇄회의 담론 경쟁들,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HK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참조하시고, 올해 6월 달에 자유회를 공력을 했고요. 올해가 한독 수교 130주년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저서를 최근에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왜 이제 대항 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표유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근거지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우리 표유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관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른 분야의 여러 학문에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인문학자들도 이 바다의 물리적인 운동과 인간의 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문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 해문과 인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한 7가지 주제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도 일종의 이제 이런 지구화와 컨테이너화와 일종의 이제 약간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담론에 대해서 자유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육에 참여할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에 책의 요지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지는 우선 간단합니다. 이 항해의 자유하고 교역의 자유,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바다는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국제적인 만인의 공유물이다. 이런 내용이 이 자유회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간단한 그 요지가 담긴 아주 짧은 책자인데 이 책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군주와 국민들에게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의 군주와 국민들에게 이 책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는 보면은 항해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 대립이 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런 동인도 제도에 대해서 바다의 항해에 대한 관할권도 갖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타적인 교역권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증섰던 이 교황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같이 합병된 국가였기 때문에 이때 이 펠리페 3세가 이 동인도 교역에 대해서 이렇게 교시를 내린 이런 편지의 내용을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책이 왜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어권에서도 아마 이제 20세기 그리고 최근에는 20세기 말에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아주 간단한 요지와 간단한 분량의 내용들이 왜 번역이 안 됐느냐. 이게 물론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 주장을 그로티우스가 하기 위해서 로마법 대전이라는 것을 이런 한 네 책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법령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2세기에 나온 주로 이제 교황의 근황을 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요 교회법 대전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회는 어쨌든 우리가 1609년에 그로티우스가 출간했다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1609년에는 익명으로 그냥 시중에 유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려진 사실은 그로티우스가 이렇게 신고가 아니라 1604년 한 4, 5년 전에 썼던 책의 일부를 자유회로 출간했다고 확인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이게 이 내용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회를 인용하지만 아마 처음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회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런 고전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고전들 및 당대의 여러 학자들의 글, 이게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기가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담론이라는 것은 대양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했습리다. 요 실선이 베르데라는 섬들에서 대략 370리거, 1리거는 약 3마일입니다. 베르데 제도에서 370리거에 이렇게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반대 좌우선을 끄면은 이게 이제 180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동쪽에서는 향신료가 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서 실제로는 191도 또 169도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상에서 세 개의 대양을 놓고 요 선에서는 포르투갈의 방해권과 포르투갈의 소유권, 그 다음에 이 대서양 서쪽에서 이쪽 태평양을 건너는 이 지역에서는 스페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르고사 조약이고, 이것을 알렉산더 6세 당시의 교황이 이렇게 보증을 선 것이 대항을 분할했고, 이것을 세계에 선포했던 것이 폐쇄 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492년에 이렇게 지금의 이 쿠바와 도미니카 이 지역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1488년에 디아즈가 희망봉을 도착을 했고, 이어서 1498년에 고아와 캘리컷에 도착함으로써 양 국가가 동서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당시에 나왔던 1455년부터 1529년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조약이 1493년의 1년의 조약들, 1494년의 토르데시아스 조약들, 그 다음에 1529년의 사라고사 조약인데요. 이 조약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이 대항해 시대를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지는 뭐냐 하면은 항해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포르투갈이 대부분 다 이런 권리를 획득했고, 특히 기니에서 이쪽 아프리카 남단으로 가는 항해의 권리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받았다. 유일하게 카나리아 제도만 스페인의 근한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주고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새로운 서인도 제도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런 발견의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이 체결돼서 방금 저희들이 본 그런 대항에 대한 어떤 구획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로코 정도인데요. 아조레스 제도가 여기에 있고, 마데이라 제도가 여기 있고, 카나리아 제도가 여기 있고, 베르데 제도가 여기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기니가 있습니다. 근데 카나리아 제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페인의 소유와, 특히 이 남쪽에 대한 권리는 이미 콜럼버스가 갔다 오기 전에 포르투갈의 근한으로 이렇게 양국가와 교황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합의를 이루었던 이런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라고사 조약에 이르는 조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는 이 알부케르케라는 인물이 말라카를 점령했고, 포르투갈의
네덜란드 이 인물이 포르투갈입니다. 이 인물이 몰루카 제도의 본사인 암본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반대 좌우선을 180도에 꺾지 못하고 191도, 169도로 사라고사 조약의 반대 좌우선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그림은 올해 저희들이 말라카의 민속문화관에 가서 찾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은 주지 않고 스페인의 이 국왕에게 포르투갈은 35만 두카토를 줬습니다. 이 35만 두카토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 이게 후추 1kg을 사는데 3두카토였고, 후추 한 줌, 이게 이제 100g도 안 되겠죠. 이게 당시 시가로는 돼지로 치면은 약 15마리. 그러니까 실제로 35만 두카트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150만, 1,500만 마리의 돼지를 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현지에서의 가격이고 유럽으로 이동하면 40배의 가치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현재의 가치로 보면은 아마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할 때 준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이 몰루카 제도를 스페인이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협상을 벌이게 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배는 포르투갈의 산타 카타리나호라는 배입니다. 근데 이 배는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1,500톤의 캐럭이니까 이건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형 상선을 세 척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납포를 했습니다. 납포를 할 때의 선장의 이름이 힘석 캐럭이라는 선장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말라카 해협은 지금도 중요한데, 이 말라카 해협 선상에서 이 선박을 납포를 했는데, 이 선박에 실린 상품은 생산은 이게 이제 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0베일의 실크와 이 수백 온스의 사향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출자금의 50%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대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로서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의 선박을 납포했을 때 이 전리품 소득을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이런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이 되었는데, 네덜란드의 해군성에서는 일단 동인도 회사에 허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리하게 판결을 해줍니다. 당연히 포르투갈은 국제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에서는 휴고 그로티우스를 고용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용역을 의뢰했고, 그래서 나온 책이 아마 전리품 배분에 관한 분쟁에 관한 책자였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인디오에 관하여 이건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바스케스라고 하는 스페인 학자가 쓴 제목인데,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냈다가 실제로 19세기에 전리품에 관한 법 용역 결과를 냅니다. 그 용역 결과의 12장의 내용이 자유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로티우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리품에 대해서 이 납포를 해서 이렇게 실린 상품들을 나누어 가진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교역의 자유 쪽, 그 다음에 바다는 공유물이다, 만인의 공유물이다는 이런 결론을 내는 책자로 이런 주장으로 더 유명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이 당시에 어쨌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네덜란드는 당시에 1567년, 68년부터 48년까지 80년에 걸쳐서 늘 전쟁이 있은 건 아닙니다만은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병합을 하게 되는데 1580년에서 1640년이니까 요 상당 기간은 포르투갈과 분쟁이 벌어졌지만은 스페인의 필리페 3세가 포르투갈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은 스페인하고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09년에 그로티우스가 이 자유회를 썼다고 하는 요 시점에 민스터 안트워프 조약이 휴전이 맺어지면서 12년간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스페인 제국은 네덜란드의 일부 북부의 독립을 인정해준다. 대신에 네덜란드가 동인도나 서인도 대양에서 항해를 자유롭게 하고 통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스페인 제국의 요지였고, 네덜란드는 독립도 당연하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히 동인도 회사에서의 통상과 항해의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양의 용역을 줬던 이 그로티우스에게 요 안트워프 휴전 협정을 할 때 외교통들에게 그런 논리를 제공해라. 이래서 나온 것이 12장, 전리품에 관한 12장의 내용인 자유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트워프 조약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쪽은 신교, 이쪽은 구교이기 때문에 구교 쪽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지 않았고 북쪽은 독립을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스페인은 뭡니까? 독립을 북쪽은, 골치 아픈 북쪽은 독립을 인정해주고 반면에 대세 정책을 관철시키자는 것이었고, 네덜란드는 북부의 독립은 물론 동인도와 서인도 회사에서 교역과 무역의 자유를 확보하자,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이런 이해 충돌이 있었고, 그런 네덜란드의 논리를 대변한 것이 전리품에 관한 용역의 12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리페 3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동인도 지방 그 자체와 그 외 바다 건너 여러 영역에서 외국인들의 모든 통상을 금지하라. 왜?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에 의해서 이것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통상을 금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노골적으로 네덜란드인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고 있는 현지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네덜란드인들도 앞으로 도발하거나 도발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감히 도모하지 못할 정도로 엄벌하라.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런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티우스가 익명으로 내었던 자유회의 제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자유회,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책 제목이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대립하는 자유회 담론을 먼저 대항에 대해서 폐쇄 담론, 폐쇄 정책에 대해서 최초로 자유회 담론을 전면적으로 선포한 것이 자유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회의 지필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약들은 1609년에 이런 안트워프 조약 외에 여기 보면 이 북부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덴마크와 북부 네덜란드와 프랑스, 북부 네덜란드와 대영 제국,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과 프랑스, 이 북부 네덜란드 연합과 포르투갈 등등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1648년에는 이 민스터 조약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네덜란드의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까지 포함해서 오늘날의 네덜란드 연합의 독립을 보장해 주었던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해양 열강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이해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담론, 경쟁을 벌였다. 외교적인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포르투갈에 있는 이 세라핌 더 페레이티스라는 신부는 포르투갈 아시아 제국의 정당한 권리에 관하여라는 책자를 적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로티우스의 자유의 주장, 당시에는 그로티우스가 적었을 것이다,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하면서 이 포르투갈이 아시아,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이런 폐쇄 정책에 따라서 독점권과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이걸 1625년에 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의 대세는 이 네덜란드의 떠오르는 해인 네덜란드로 들어갔다. 네덜란드의 우세로 끝났다. 그래서 잘 안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지도는 고아에 도착했던 포르투갈, 마카오에 도착했던 포르투갈 요 두 곳만 빼고 자유회 담론이 쭉 주장되던 이런 시기에 동인도 회사가 활동하면서 요 앞에는 포르투갈, 뒤에는 네덜란드입니다. 데지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초반, 암본도 17세기 초반, 말라카는 17세기 중반, 코친은 17세기 중반, 17세기 중반 이렇게 되면은 1609년에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유회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17세기가 되면은 대부분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이렇게 세력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17세기 이후에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폐쇄해와 자유의 담론을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1608년에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1645년에 국가정책으로 이를 승인을 했고요. 전면적으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 담론은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폐쇄 담론도 지구적 차원에서 대항에 대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공포되었는데,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자유의 담론도 지구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의 의구들이 잉글랜드,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는 북쪽에 와서 어업을 하니까 네덜란드의 어부들이 영국의 근해에 와가지고 멀리 근해까지 북해까지 와가지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주장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아주 자국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셀던이라는 인물을 시켜가지고 1617년에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반하는 폐쇄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선 열강이 해양 열강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와 다른 차원에서의 자유의 담론을 견제하는 폐쇄 담론을 서게했고, 이 책이 미적미적거리다가 163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셀던의 책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이건 이제 영어로도 나 있습니다만 장식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던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바다는 만인에게 공유되는 공유물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토지나 부동산처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영국의 왕은 영국 제국과 분리될 수 없는 분리 불가능한 구성물인 인근의, 말하자면 영해, 바다에 대해서는 주권을 가진다는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689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엘리자베스 2세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공이 즉위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영국은 이 폐쇄 정책을 슬그머니 이렇게 감추어버리고 자유의 정책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자유의 정책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딩케르슈크는 이런 이제 그 공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런 맥락에서 영해를 3해리로 주장하게 되고, 이런 최소화된 영해의 주장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다 공간을 둘러싼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정책은 감흥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관할권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교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후발주자들이 선발 열강들의 상선을 이렇게 해적질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설악선 정책을 편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을 주로 폈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협상과 담론, 이런 기존 질서를 교란시켜 놓고 이것을 수습하는 협상과 거기에 대한 또 그걸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담론을 내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외교적인 협상과 담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력 분쟁이나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외교적인 협상과 담론 경쟁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폐쇄와 자유의 담론은 특정 국가가 바다 공간에 대한 관할권 내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면은 영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치열한 외교적인, 법률적인, 정치적인 논쟁, 물론 군사적인 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논쟁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피우스가 토대를 제공한 방해와 교역의 자유와 실효적 지배 기준을 지배를 기준으로 한 소유권의 인정은 20세기 중반까지 사메리 영해설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 수면 밑에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발견, 개발, 이런 내용들이 현안이 되면서 12해리 영해, 12해리 정간 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수용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게 UN 국제협약법으로 1980년대 초반에 도출이 되게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바다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과학적인 지식, 대양을 항해할 수 있고 바다 밑까지 탐험할 수 있고 이런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과학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트루만은 이제 1945년에 냉전을 이끌어냈던 선언, 트루만 선언하면은 통상 역사학계에서는 냉전의 어떤 선언자다, 선언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이 대륙붕의 치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 합중국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공해 수역에서의 미 합중국의 법에 관한 정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다의 해저 밑에 있는 천연자원, 그 다음에 미국이 관할하는 의장,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해안선에 있는 남미의 국가들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국제질서에서 이런 강력한 국가적인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탄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가는 말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43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몇 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피케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언젠가는 제국마저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의 이야기인데요. 로마가 군항과 상항, 인공항을 9개쯤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런 강대국을 유지하는 데 물리적인 이런 시스템, 건축 자재, 식량, 생필품,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데는
9개의 인공항이 있었고 로마 근처에는 오스티아라는 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스티아 항은 이렇게 사장이 되어 있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을 만들다가 발굴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발굴된 지가. 어쨌든 로마도 이렇게 바다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죠. 월트 롤리 경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교육을 지배하고 세계 교육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은 많이 인용을 많이 하죠. 영국이 해양지향적인 국가였다는 이런 이야기고 미국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호령한다. 근데 해양력 시파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이 마한이 세계 역사를 분석하면서 미국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 시파오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고요. 폴 케네디는 아마 여수 엑스포 할 때 초청 강사로 왔던 분인데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좀 순화된 표현이죠. 바다가 이렇게 부의 무궁무진한 이런 미래의 전망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이런 표현이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TV나 뭐 이런 쪽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지금 해양 영토 전쟁 중이다.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뭐 바다가 땅이다. 또 해수부에서는 세계로 바다로 미래로 뭐 북극이 중요하니까 북극을 지배하는 자 세계로 간다. 비교적 이제 그 진보적인 언론에서도 이런 발제를 뽑습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는 보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바다는 최고의 선이라는 게 상선약회에서 우리 이제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바다는 최고의 선이다. 이런 정도가 21세기에 맞지 않느냐. 그건 해문과 인문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해양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은 이런 담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자가 최고의 선은 물이다. 물이 선에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처함으로 도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홍남저료에서는 하해불택 세류라는 바다는 이 작은 냇물과 강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런 넓고 깊은 큰 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 모든 물을 다 받아들였던 이 바다는 너그러움, 담대함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말바다도 역시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이 간어해자 난이수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물을 본 사람은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근데 바다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이제 로고들은 아마 대한항공에서 이미지 광고를 할 때 썼고요. SM 그 삼성 르노에서도 이걸 썼고 아마 간상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이 간어해자 난이수 이런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자유의 담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7세기로 들어가면 그런 맥락이 치열한 맥락이 있었고 21세기에 우리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화되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또 국가 간의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세계가 다원적이면서 공존을 이루느냐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바다에 대한 담론은 우리 아시아 속에서 이런 담론 속에서 21세기의 비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의 담론에 대한 담론 경쟁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뭐 지정 토론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좀 자유롭게 그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정관 전 그 부산 해사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일본의 뭐 강명호 그 선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그 권종호 사장님도 계신데 한번 좀 말씀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명호 선장님 계세요? 예, 교수님 지금 차에서 운전하면서 차에 듣고 계시구나. 예, 예. 있어가지고요. 예,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최수문 박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박사님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정문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쪽 장표에서 그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 말씀하시면서요. 네. 북극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호령한다. 요 부분, 제가 북극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교수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에 많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일부 국민들이 강하게 이제 저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들도 이제 거부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고 우리가 결국은 대양 해군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대한 그 이해도와 그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하나와 두 번째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러시아는 당연히 북극을 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맞잡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진영,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또 환경을 주장하면서 북극 항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가까운 미래에 북극 항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지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것 같다는 염려가 사실 됩니다.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그 자원 운송인데요. 자원을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등에 치중하고 있는 이 자원 운송 회랑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주장이고 이제 제가 관련 부처에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신지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좀 이제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군이 중요하니까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루트도 확보하고 북극 개발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동감을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수부나 국회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아주 이제 그 뭡니까 자극적인 용어를 써야 되니까 결국 이 북극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2등 국가가 된다. 경쟁에서 뒤처지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세계 질서를 이게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 때의 국가 간의 경쟁에 기반한 이런 아젠다나 구호를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대에는 맞겠지만 우리가 세계의 경쟁에서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끼리 모임을 잘하려고 하면은 잘 사는 형제가 조금 회비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n분의 1씩 하자 이러면 집안이 잘 안 되듯이 저는 세계 질서도 조금 잘 살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좀 베풀면서 세계 질서를 다운화해 가야 되지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특히 이제 이 군사력 경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무지막지한 이런 열강들과 그런 논리로 가서는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구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바다는 뭐 땅만큼 중요하다가 아니고 바다는 뭐 만물의 근원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강대국들이 뭐 이렇게 긴장을 추구하면서 해양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공존하면서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세계가 같이 잘 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주도권,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하는 이런 구호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좀 인문학자들, 현실적인 이런 분들이 보면은 조금 이제 황당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미중 간의 어떤 힘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하나 터져 나온 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국의 내항으로 개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정책은 동쪽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항 출해 정책인데 이 출해 정책에 북한의 항만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고 결국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선단이 우리 동해로 이제 뒤덮는 그런 결과가 이제 결국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이 해군력이 동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뭐 저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결국은 베링해로 올라가고 베링해로 올라가면 결국은 북극해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부가 써야 될 예산이 뭐 항상 부족하겠지만 이런 이 바다에 대한 이해, 바다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패권 전쟁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나라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도 이어져야 되고 우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인영 교수님이 아마 잠시 연결이 끊어지신 것 같은데, 교수님 예. 계시네요. 제가 네. 김남구 박사님, 제가 음소거를 해두었어요. 김남구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랑스 예,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 마침 저 어제까지 3일간 여기 그 브레스트라는 곳에서 그 바다를 연구하는 학제간 연구 그룹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동북아시아 해양과 국제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마침 온 아이고, 상태에서 예, 그때 이번에 회의할 때 많은 그 학제간 여기 프랑스 아, 바다만 전공하시는 그 고고학자 뭐 많은 학제간 연구자들이 저희 바다 공부 모임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 한국과 좀 같이 연결 공의를 만들 수 있게 잘 다리를 아, 좀 놔달라고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기관이라든지 뭐 우리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도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저기 정문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2015년에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스트라스부르에서 국제법 석사를 하기 위해 왔는데 그때 도서관에 이 마헤 리베흠 이 자유해 원서와 그다음 프랑스 번역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딱 그 도착해서 그거 봤을 때 그 가슴이 되게 뭉클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문수 소장님께서 근대 국제법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가 그 레스 율리우스 그다음 레스 코미니스 그러니까 무주물 그다음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근대 당시 그 그로티우스 당시에 그 공해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의 시대의 바다는 더 이상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고 이제는 그 당시에는 바다는 무한하고 바다의 자원은 무한하다라는 생각에서 철학적 개념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 시대는 이 바다의 자원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라는 심각성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다시마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죠. 프랑스 지역의 다시마만 연구하시면서 이 다시마가 이 탄소 중립 시대가 들어오면서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능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양 자원에 대한 네스 코미니스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자유해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셨던 얘기 들으니까 좀 개념이 잘 잡혀기 됐고요. 그리고 특히 해문과 인문이라는 개념도 정말 새롭게 잘 한 것 같아요. 특히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아서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첫 장에 이 단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좀 쓸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그 행운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나라 사상에서 이제 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문, 지문, 인문 이 3대 사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의 70%가 물인데 해문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서 그래서 바다를 좀 경원시하고 우리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자연과 다른 학문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문이라는 용어는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냈고 세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교수님, 그런데 좀 뭐 저도 이제 어, 항해를 좀 했던 그 사람 네.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우리가 처음에 바다 나갔을 때는 200캐리 그 배타적 경기 수역이 없어가지고 뭐 네. 전부 공해가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이제 공해의 자유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또 그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연안국이 좀 바다를 더 이제 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됐다 이렇게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루티우스 시대에 비하면은 그 바다에 대한 활용이 그 조금 더 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최근에 이게 뭐 남중국해 또 뭐 대만 해협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 분위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루티우스의 그 정신으로 본다면은 오늘 살아가는 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바다 관련되는 분들이 좀 어떻게 그 좀 바다를 바라보고 좀 바다를 잘 지켜야 될지 이제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폐쇄의 담론이든 자유의 담론이든 정답이고 이게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로티우스는 철저하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후발 해강열강이었던 그 이베리아 반도의 폐쇄 담론을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인 개발, 이제 국가 이익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아까 이제 셀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네덜란드와 대립하기 위해서는 폐쇄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국가 정책이 바뀌니까 그건 또 이제 국가에서 묻어두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담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또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담론이 하나의 정답이다 이렇게 그 지지하고 줄을 서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그런 복잡한 국제관계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냉전이 일어나고 나서 탈냉전이 일어나는데, 냉전이 남아있는 국가는 이제 우리 한반도만 유일하고 앞으로는 국가 중심에서 이제 도시라든지 무슨 이런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제 최근 한 뭐 10년 이런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다시 국가 중심으로 갈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뭐 거의 드물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국가 이익도 반영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담론에서 조금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담론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들이 내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그 해양사 대회를 아시아에서 처음 이제 개최를 하거든요. 내년 8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특별 그 세션 중에 하나가 라운드 테이블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양 태평양 정책을 가는데, 우리나라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을 쭉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뭐 알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1대1로 정책이나 또 미국의 쿼드라든지 아시아 회계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중국 쪽의 입장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오고 이래서 그때 우리 최수근 박사님도 좀 모셔가지고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또 이렇게 비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렇게 분석해내는 이런 능력들, 이게 이제 뭐 학교에서 할 일이고 또 현장 속에서는 우리 김인환 교수님이나 또 이제 현장 속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또 할 역할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용호 교수님, 예,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네. 오늘 그 두 분 강의를 잘 들었고요.
한 앞에 이제는 이제 물류와 관련해서 어 이제 현실에 계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요약해 주셔서 뭐 크게 이제 참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정문수 교수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들에게 한 번씩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해문과 인문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대표 격인 이런 교수님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해양법을 공부할 때 유고 그루티우스의 이제 전통적인 해양 자유론과 오늘날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제 발효함으로써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정립된 뭐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주셔서 새롭기도 하고 또한 그 과거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도 이 해양 인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크게 기여하고 많은 업적을 다시 남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민영 교수님도 보이시고 김종성 선배들 보이시는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시고 2주 뒤에 하는데 2주 뒤에는 시간을 좀 바꿔갖고 한 과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